아이고, 너네 친정 쫄딱 망했다며? 아주 집안이 거덜났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 그럼 넌 이제 땡전 한 푼 없는 거지 신세지. 어딜 감히 따뜻한 안방을 차지하려고 들어? 거지가 무슨 안방이야. 당장 저리 나가. 시어머니는 베란다 문을 잠그며 며느리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 속 지연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밖이 너무 추워요. 얼어 죽겠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여보, 당신도 거기 있잖아. 제발 문 좀 열어봐.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집애 깔던 담요 한 장을 휙 던졌습니다. 시끄럽다. 동네 사람 다 깨겠네. 했다. 마당 계집애 깔아두던 담요나 덮어라. 친정 망해서 빈털털이 된 주제에 이불은 무슨. 짐승처럼 그거 깔고 베란다에서 밤새 떨어봐. 아우, 진짜 시끄럽게 우네. 듣기 싫어 죽겠어. 자기야, 밖은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안방 가자. 유리문 너머에선 남편이 다른 여자아이. 허리를 감싼 채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자기 집 베란다에서 밤새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이 집을 송두리째 뒤흔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번쩍이는 새 빌딩 앞을 사람들이 바삐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립니다. 여기 1년 전만 해도 낡은 빌라 있던 자리 아니야. 맞아. 그게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다니까. 거짓말처럼. 바로 그 빌라 꼭대기층 70평짜리 넓은 펜트하우스에 이지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지연은 어두운 거실을 홀로 쓸고 닦았습니다. 그 넓은 집을 청소하는 손이 빨갛게 부르텄지요. 방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야, 이지연. 내 통장 어디 뒀어? 지연이 걸레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통장은 어머니가 가져가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지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친정 아비 믿고 사니까 아주 간이 부었구나. 지연은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아침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얼른 다가가 겉옷을 받으려 했습니다. 왔어. 밥 차려줄게. 철수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겉옷을 바닥에 휙 던졌습니다. 치워.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만 들여다봤지요. 화면에서 누군가와 주고받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그 얼굴을 지연은 못 본 척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에게 빈 물통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무거운 거 알지? 큰 거로 2통 사와. 천천히 오지 마. 지연이 무거운 물통을 들고 집을 나선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잽싸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유라야, 지금 와. 그 계집애 한참 없을 거다. 잠시 후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차유라였습니다. 유라는 마치 제 집인 양 거실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안방 침대에 벌렁 누워보더니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지요. 어머니, 이 집 진짜 넓고 좋다. 내 취향이야.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곧 다 내 거 될 거야.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거실 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의 친정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뉴스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철수야, 들었니? 그 집 망했단다. 이제 눈치 볼 거 없어.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지연의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옷가지를 쓰레기 봉투에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실 바닥에 휙 내던졌습니다.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온 지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기 짐이 봉투째 거실에 나뒹굴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일단 밀린 빨래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늦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철컥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통유리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어머니, 지연이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널린 짐봉투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친정도 망한 거지 주제에 뭘 두드려. 거기서 얼어 죽든가.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철수가 유라의 허리를 감싼 채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베란다에 갇힌 지연을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꼴 좋다. 거기가 딱 내 자리야. 유라가 지연을 향해 손을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언니, 거기서 별 구경이나 해. 안방은 이제 내 거니까. 두 사람은 보란 듯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라가 지연이 손수수 놓은 이불을 발로 차 내던졌습니다. 자기 짐을 풀어 안방을 차지하는 모습이 다 보였지요. 시어머니는 유라가 사온 한우 상자를 끌어안고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가가 효녀네. 효녀야. 거실에서는 세 사람이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연 친정이 망한 걸 축하하는 잔이었습니다. 찬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그 잔치. 지연은 빨갛게 언 손으로 유리를 짚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편이라는 사람과 시어머니가 한편이 되어 다른 여자와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라니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유리문을 손가락 한 뼘만큼 열었습니다. 먼지 묻은 담요 한 장을 휙 던졌습니다. 계집에 깔던 그 담요였습니다. 짐승처럼 그거 깔고 자. 친정 망한 주제에 이불은 무슨. 문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지연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떨어진 담요를 움켜쥐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거실 안 세 사람을 하나하나 새겼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철수가 유리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지연의 발밑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만 찍어. 위자료니 뭐니 꿈도 꾸지 말고.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이혼하고 재산도 한 푼 안 받겠다는 각서였습니다. 철수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지연은 그 종이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어느 순간 차분해졌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곱게 접어 겉옷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지요. 철수는 다시 문을 잠그고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지연이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모르는 작은 휴대폰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베란다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러고는 숨겨둔 작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 하나를 눌렀지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예요. 지연이요.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왜 이래요? 지연이 이를 악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지금 베란다에 갇혔어요. 한참 됐어요. 뭐라고요? 갇히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다시 담요 속으로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 거실 불빛도 하나둘 꺼져갔지요. 1시간쯤 흘렀을까요? 텅 빈 빌라 1층 현관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박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그 뒤로 덩치 큰 두 사람이 따라 내렸지요. 박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들킵니다. 아래층 통해서 올라가요. 세 사람은 비어있는 4층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특수 장비를 챙긴 두 사람이 발코니로 나섰지요. 지연이 갇힌 5층 베란다가 바로 위였습니다. 아가씨, 저희 올라갑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지연이 난간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속삭였습니다. 네, 빨리요. 손이 다 얼었어요. 잠시 후 건장한 두 사람이 베란다로 올라왔습니다. 두툼한 외투를 지연의 어깨에 둘러줬지요. 춥지요. 이제 다 됐습니다. 저희만 믿으세요. 그들은 지연에게 안전장비를 채우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층에 대기하던 검은 차 뒷좌석. 지연이 올라타자 차 문이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박 변호사가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 칸막이를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류 가방을 열며 입을 열었지요. 아가씨,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박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친정부도 그거 진짜 아닙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 일부러 꾸민 겁니다. 회사 안에 배신자가 있어서요.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놈들 잡으려고 망한 척 하신 거예요. 회장님은 무사하십니다. 지연이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안전한 곳에서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연의 굳었던 어깨가 그제야 조금 풀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이번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이 빌라요. 지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 한 달 전에 매입 다 끝났습니다. 전체라니 펜트하우스만이 아니라요. 네. 땅이랑 건물이랑 통째로요. 그것도 전부 아가씨 이름으로요. 지연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자기를 베란다에 가둔 그 집이 사실은 자기 것이었다니 말입니다.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또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구청에서 받은 허가증입니다. 무슨 허가요? 이 건물 헐어도 된다는 허가요. 철거 허가가 다 나왔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식모처럼 굽실대던 며느리의 그늘이 사라졌지요. 그 자리에 서늘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지연이 안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철수가 던진 이혼 각서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거요. 그 사람이 직접 줬어요. 박 변호사가 종이를 받아보더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주 잘 됐네요. 이거면 그 사람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한 푼도요. 네. 자기 손으로 다 포기한다고 써놨으니까요.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무엇을 말입니까? 지연이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 집 헐어버리는 거요. 내일 아침에요. 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변호사가 지연을 가만히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차는 도시 외곽의 한 철거 회사 앞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큰 포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지요. 회사 대표가 한 걸음에 달려 나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요. 어서 안으로. 이 사람은 예전에 지연 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받은 이였습니다.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았지요. 지연이 사무실 탁자에 건물 그림을 펼쳤습니다. 붉은 펜으로 펜트하우스 쪽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기 베란다 있는 이쪽부터요. 아침 8시에 시작해 주세요. 대표가 결연한 얼굴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집합. 지금 당장 출동 준비한다. 마당에 우락부락한 일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0명은 좋게 넘어 보였지요. 큰 포크레인 3대가 트레일러 위로 올라탔습니다. 땅이 울릴 만큼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서와 구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모를 다툼에 대비한 거였지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지연이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앞장선 트레일러 조수석에 올라타 손짓을 보냈습니다. 거대한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빌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안방. 철수와 유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시어머니가 코를 골고 있었지요. 자기들이 어떤 아침을 맞을지 꿈에도 모른 채로요. 포크레인들이 건물 앞을 빙 둘러쌌습니다. 일꾼들이 줄지어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트레일러에서 내린 지연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첫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확성기에서 쩌렁쩌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통보합니다. 지금부터 철거를 시작합니다. 안방에서 자던 철수가 화들짝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옆에 있던 유라도 눈을 비비며 깼지요. 뭐야? 이 시끄러운 소리는. 거실 소파의 시어머니도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웬 난리람.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대한 포크레인 팔이 하늘로 치솟았지요. 그러고는 펜트하우스 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하는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두꺼운 통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이 거실 바닥으로 쏟아졌지요. 뚫린 벽 사이로 찬 바람과 흙먼지가 밀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사람 살려. 이게 무슨 일이야? 속옷 차림의 철수와 유라가 안방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벽이 통째로 뜯겨나간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허공에서 움직이는 포크레인 삽을 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게 뭐야? 우리 집이. 무너진 벽 너머 건물 밖 도로. 거기 지연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싸늘한 얼굴로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이지연, 너 미쳤어. 당장 멈추라고 해. 철수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대답 없이 다시 손짓을 보냈습니다. 철거 반장이 날카롭게 호각을 불었습니다. 복도에 대기하던 일꾼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따고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철수가 일꾼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너희 뭐야? 누구 마음대로. 덩치 큰 두 사람이 철수의 양팔을 잡아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무릎이 바닥에 꿇렸지요. 유라는 명품 가방들을 끌어안고 발버둥 쳤습니다. 내 가방. 이거 비싼 거란 말이야. 나. 일꾼들이 가방을 낚아채 먼지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여기저기 명품 가방이 나뒹굴었지요. 이번엔 일꾼들이 거실 가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값비싼 소파며 가전제품을 들고 나갔습니다. 뚫린 벽박 포크레인 삽 위로 가차없이 던졌지요. 쿵, 쿵 떨어지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광경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평소 애지중지하던 도자기들이 보였으니까요. 지연은 근처에도 못 가게 하던 그 비싼 골동품들 말입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내 도자기. 시어머니가 기어가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자기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가루가 됐지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이런 거 아닐까요? 남을 짓밟던 손이 제 보물이 깨지는 걸 막지 못하는 꼴이라니요. 일꾼들은 옷 갈아입을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속옷바람에 세 사람을 목덜미 잡듯 끌어냈지요. 뜯겨나간 현관밖 계단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철수가 맨발로 차가운 계단을 끌려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긁으며 통곡했지요.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아이고, 1층 현관밖. 세 사람이 속옷 차림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주변으로 동네 사람들이 빙 둘러섰지요. 출근길에 굉음을 듣고 몰려든 거였습니다. 평소 비싼 차 몰며 거들먹대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불륜녀들인 철수 부부였지요. 그 꼴을 본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한테 못되게 굴더니 꼴 좋네. 어머, 저 여자가 그 바람난 여자래. 수치심에 유라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못 견디고 철수 등에 얼굴을 묻었지요. 오빠, 사람들이 다 쳐다봐. 어떡해. 철수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무리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외제차로 다가갔지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그 차였습니다. 지연이 새빨간 딱지 한 장을 보닛에 철썩 붙였습니다. 이 차도 이제 못 가져가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지연이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저예요. 땅도 집도 전부 다요. 시어머니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내 친정 망했다며. 거지됐다며. 망한 척한 거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뉴스요.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가와 세 사람 발밑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이제 권리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철수가 무릎으로 기어와 지연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응. 지연이 발을 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얘기 같은 거 안 해. 늦었어. 지연이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기하던 포크레인 세 대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텅 빈 건물 벽과 기둥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지요. 땅이 흔들리고 흙먼지가 하늘로 솟았습니다. 한때 지연을 가두고 괴롭히던 그 펜트하우스. 순식간에 형체를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은 무너지는 집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박 변호사가 열어준 차에 미련 없이 올라탔지요. 차창 너머로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박살나는 걸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건물 전체가 평평해지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습니다. 그 자리에 커다란 안전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새 빌딩 공사가 곧바로 시작됐지요. 지연은 최고급 호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피로가 천천히 씻겨나갔지요.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세 사람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걸요. 쫓겨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갈 곳 없어진 세 사람은 변두리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곰팡이 핀 좁은 방 하나에 셋이 엉켜 누웠지요. 철수가 천장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데서 자게 됐냐. 며칠 뒤
유라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이거 봐. 이거 보라고. 철수가 부스스 일어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데? 뭐가 또? 그 건물 말이야. 펜트하우스 하나가 아니라 통째로 그 여자 거였어. 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통째로라니. 그 비싼 빌딩 전부가, 땅까지 다 그 여자 이름이라고. 어마어마한 돈이야. 유라가 철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오빠, 당장 가서 받아와. 절반은 오빠 거잖아. 아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닥쳐. 그 돈이면 우리 평생 떵떵거리며 산다고. 유라가 옆에 있던 접시를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좁은 방을 울렸지요. 밤낮으로 시달린 철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철수는 험상궂은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각서에 손도장을 찍고 돈을 빌렸지요. 그 돈을 가방에 쑤셔 넣고 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뒷골목에서 악명 높은 변호사였습니다. 수임료요. 여기 다 있습니다. 이기게만 해주세요. 변호사가 돈 가방을 슬쩍 열어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법이 다 있으니까. 이 변호사는 억지 논리를 짜냈습니다. 지연이 결혼 생활 중에 재산을 몰래 숨겼다는 거였지요. 그러니 그 절반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넣자마자 공사 현장에도 손을 썼습니다. 지연의 새 빌딩 공사에 빨간 딱지를 붙인 거였습니다. 현장 울타리며 큰 기계마다 붉은 종이가 도배됐지요. 일하던 인부들이 연장을 놓고 멈춰 섰습니다. 이 소식에 유라가 신이 나서 펄쩍 뛰었습니다. 거 봐. 되잖아. 우리가 이긴 거야. 유라는 비싼 외제차를 빌려 타고 공사장 앞을 맴돌았습니다. 울타리 앞에서 화려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지요. 이 건물 곧 절반이 내 거. 다들 부럽지.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거들먹댔습니다. 시어머니도 옛 동네 시장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큰 소리를 쳤지요. 내가 그 며느리 알거지 만들 거야. 두고 봐. 곧 다시 회장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거라고.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참 딱하지 않습니까? 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들떠 있었으니 말입니다. 같은 시각, 지연은 높은 건물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멈춰버린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때 박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를 탁자에 올렸습니다. 아가씨, 이거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게 잔뜩 있습니다. 지연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철수가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입니다. 박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3년 동안 회사 공금을 야금야금 빼돌렸어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이 돈. 차유라 계좌로요. 그 여자 갖다 바친 겁니다. 지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차유라요. 정체가 아주 가관입니다. 정체라니요. 결혼하자고 속여서 남자들 등쳐먹은 사기꾼입니다. 그것도 수십 명이요. 지연이 서류를 넘기다 멈칫했습니다. 경찰이 찾고 있는 수배자더군요. 지금도요. 세상에. 그런 여자였어요. 지연이 가짜 결혼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 수두룩했지요. 지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히 누구한테 덤벼. 박 변호사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훔친 돈으로 만든 재산은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철수네 회사에 횡령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익명으로요.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지연 쪽에서는 곧바로 큰 돈을 법원에 냈습니다. 빨간 딱지를 떼어내기 위한 돈이었지요. 현금을 한 번에 척 내놓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대편이 가진 알량한 돈과는 비교가 안 됐으니까요. 현장 울타리의 붉은 딱지들이 시원하게 뜯겨나갔습니다. 멈췄던 큰 기계들이 다시 힘차게 돌아갔지요. 지연은 인부들에게 두둑한 보너스를 직접 돌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속도 좀 내주세요. 인부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같은 무렵 고시원으로 두툼한 서류가 날아들었습니다. 지연이 거꾸로 건 소송 서류였습니다. 악덕 변호사도 같은 서류를 받아들었지요. 상대의 완벽한 증거를 본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못 이긴다. 잘못하면 나까지 끝장나. 변호사는 철수의 전화를 차단하고 야반도주했습니다. 한편 유라도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 자기 수배 전단지가 떡하니 붙어 있었지요. 유라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을 빠져나가려 복도로 살금살금 나섰지요. 그때 철수가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디가? 너 지금 도망치는 거야. 철수가 유라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두 사람이 좁은 복도에서 뒤엉켜 다퉜습니다. 철수는 유라가 사기꾼인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재판에 증인으로 세울 생각뿐이었지요. 너 내일 법정에 꼭 나와야 해. 도망갈 생각 마. 철수는 유라를 방에 가두다시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철수가 유라의 손목을 넥타이로 거칠게 묶었습니다. 발버둥 치는 유라를 차에 밀어 넣었지요. 가자. 오늘 그 돈 받아내고 만다. 철수의 차가 법원을 향해 거칠게 내달렸습니다. 자기들을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서울의 한 법원. 큰 법정 안이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재벌가 재산 다툼이라는 소문이 돈 탓이었지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자리를 메웠습니다. 철수가 유라의 손목을 꽉 쥔 채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불빛 앞에서도 오만하게 턱을 들었지요. 흥, 오늘 내 권리 다 찾아간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와 여러 변호인이 그 뒤를 따랐지요. 지연의 걸음에는 한 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도망친 철수는 혼자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더듬더듬 목소리를 높였지요. 저 여자가 재산을 다 숨겼습니다. 그러고 절 내쫓았어요. 철수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거짓 눈물까지 짜내려 애쓰는 모습이었지요. 전 그저 버림받은 불쌍한 남편입니다. 판사님,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재산을 숨겼다는. 철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종이 한 장 제대로 꺼내지 못했지요. 옆에 앉은 유라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아, 너 증언해. 빨리. 장내가 어수선해진 그때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꺼운 서류 상자를 실은 수레를 밀고 나갔지요. 판사님, 증거 여기 다 있습니다. 법정 앞 큰 화면에 첫 장면이 떴습니다. 은행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김철수가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이 돈이 전부 차유라 계좌로 갔습니다. 날짜까지 다 찍혀 있죠.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영수증들이 줄줄이 화면에 떴지요.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외제차 할부를 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으며 땀을 흘렸지요. 아니. 그건 다른 사정이. 박 변호사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쪽 분, 차유라 씨요. 화면에 유라의 진짜 신분증과 수배 전단지가 떴습니다. 결혼 사기로 남자 수십 명을 등쳐먹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찍은 가짜 결혼 사진이 줄줄이 나왔지요. 유라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지요. 유라에게 당한 사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기꾼아, 내 돈 내놔.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피해자들이 유라를 향해 신발을 집어 던졌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요. 유라는 얼굴을 가리고 책상 밑으로 기어들었습니다. 몰라. 난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리 가. 궁지에 몰린 철수가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밑 유라를 발로 걷어찼지요. 이 꽃뱀이 날 협박한 거야. 다 저 여자 짓이라고. 막고 있던 유라도 기어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크게 틀었지요. 녹음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가 어머니와 짜고 지연을 베란다로 내쫓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들어. 이 인간이 시킨 거야. 다 들어보라고. 두 사람이 피고석에서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폭로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지요. 지연은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내려다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는 비웃음조차 없었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법정 직원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그제야 철수는 사태가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다급히 피고석을 넘어 지연 앞으로 기어갔지요. 지연아, 한 번만 봐줘. 응. 철수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제발. 지연이 다가오는 철수를 구둣발로 밀어냈습니다. 잘못한 거 이제 알았어. 너무 늦었지만. 지연의 눈에는 한 점 동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가운 눈빛이 상상이 가시나요? 10년을 식모처럼 부려먹고 베란다에 가둔 사람을 이제 와서 봐달라니 말입니다. 판사가 다시 법봉을 들었습니다. 김철수 측의 청구 전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소송을 건 죄도 따로 묻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또한 지연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30억 원. 이 돈은 김철수와 차유라가 함께 물어내야 합니다. 법봉 소리와 함께 재판이 끝났습니다. 바로 그때 법정 뒷문에서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곧장 피고석으로 다가갔지요. 한 형사가 철수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김철수 씨, 회사 돈 빼돌린 죄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철수의 권리를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와 유라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지요. 두 사람의 얼굴에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몸을 돌려 법정을 나섰지요. 수갑이 채워진 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법정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았지요.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내가 왜.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유라는 형사들의 손을 뿌리치려 발악했습니다. 난 잘못 없어. 다 저 남자가 시킨 거야. 여경들이 유라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냈지요. 질질 끌려나가는 유라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 거기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갑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철수가, 법원 로비는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수갑찬 철수에게 쏟아졌지요. 헝클어진 유라의 몰골에도 불빛이 터졌습니다. 지연은 박 변호사와 함께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카메라 앞을 당당하게 스쳐 지나갔지요. 대기하던 차에 올라탄 지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철수가 호송차 철창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차창을 올렸지요. 이제 저 사람과는 영영 끝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시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철수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온 거였습니다. 빼돌린 돈을 다 물어내라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링거줄을 뽑고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하면 좋아. 시어머니는 아들 형량을 줄여보려 발버둥 쳤습니다. 평생 모은 금부치와 폐물을 다 팔았지요. 살던 고시원 보증금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그 돈을 모두 회사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고 나니 시어머니는 정말 빈털터리가 됐지요. 하지만 빼돌린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철수는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의 낡은 교도소로 옮겨졌지요. 유라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한 거였습니다. 유라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요. 험하기로 소문난 여자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모든 일이 지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연은 그동안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지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해외에 있던 친정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지요. 우리 딸 정말 장하다. 고생 많았어.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아버지는 새 빌딩의 모든 권한을 딸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그 빌딩의 주인은 온전히 지연이었지요. 지연은 매일 공사 현장을 누볐습니다. 최고급 갤러리와 식당이 들어올 자리를 직접 챙겼지요. 자기 손으로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옛 동네 사람들이 지연의 성공을 전해 들었지요. 화환이며 선물을 사무실로 보내왔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 편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전부 뜯지 말고 돌려보내세요. 받는 사람이 돈 내게 하고요. 비서들이 선물을 그대로 되돌려 보냈지요. 지연은 그 사람들과 깨끗이 인연을 끊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두꺼운 유리 너머에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칙칙한 옷을 입고 반쪽이 된 얼굴이었지요.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 맞은편에는 늙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주워 입은 폭삭 늙은 모습이었지요. 떨리는 손에 영치금 영수증을 쥐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 짓만 안 했어도. 철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그 여자만 안 들였어도 내 인생 안 망했어. 철수가 면회 종료 버튼을 제 손으로 눌렀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리고 일어섰지요. 시어머니가 유리창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었습니다. 철수야, 가지마. 엄마 좀 봐. 철수야. 험상궂은 교도관이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가슴 아프십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게 누구 손으로 시작된 일인지를요. 여자 교도소 식당. 유라가 거친 고무장갑을 끼고 일했습니다.
100명 넘는 죄수들이 남긴 잔반통을 닦았지요. 기름때 낀 통을 맨손으로 문질러야 했습니다. 힘이 빠진 유라가 국물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때 고참 죄수가 다가왔지요. 아, 이거 누가 치워? 어디서 게으름이야? 고참이 유라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구정물 바닥에 그대로 패대기 쳤지요. 새로 왔으면 똑바로 굴어야지. 알았어. 유라는 구정물을 뒤집어 쓴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화려하게 살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한편 거리로 나앉은 시어머니, 철수가 빌렸던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이 진 빚, 엄마가 갚아야지. 어딨어 돈. 시어머니는 빚쟁이를 피해 야반도주했습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노숙자 신세가 됐지요. 거기에 파산 통지서와 세금 고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 남은 숨통마저 완전히 끊긴 셈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이 지연에게 전해졌습니다. 지연은 최고급 와인 잔을 들었지요. 지난 세월과 완전히 작별하는 잔이었습니다. 새 빌딩 꼭대기층 큰 창가에 섰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밤 풍경을 내려다봤지요. 지연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던 자유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지연의 새 빌딩은 거의 완성을 앞두고 있었지요. 번쩍이는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지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지요. 저게 그 며느리가 세운 빌딩이래. 세상에, 쫓겨난 사람이 저런 걸 다 세우고. 지연은 매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직접 갤러리에 걸 그림을 골랐지요. 식당에 들어올 가게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1층 가게 입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곳이에요? 오래된 빵집인데요. 동네에서 평이 아주 좋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정성 들이는 곳이 좋아요. 만나볼게요. 지연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에게 휘둘리던 며느리가 아니었지요. 이제는 큰일을 척척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환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회장님이 좋은 소식 전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회사를 노리던 배신자들 전부 잡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아버지 회사도 다시... 네. 위장 부도였던 거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흐뭇하게 웃었지요. 회장님 회사 예전보다 더 튼튼해졌습니다. 지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다 아가씨가 잘 버텨준 덕분입니다.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텼다기보다 그냥 살아남은 거죠. 그 말에 박 변호사의 표정이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 베란다에서의 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지연이 옅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지연이 빌딩 로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부부가 조심스레 다가왔지요. 예전 그 빌라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저 혹시 지연 씨 아니에요? 지연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할머니가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움을 못 줘서 미안했어요.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못된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다들 모른 척 했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 의아한 얼굴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날이라뇨. 할아버지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겨울에 누가 베란다에서 떨고 있는 걸 봤어요.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요. 사람 좀 봐달라고. 근데 우리가 너무 늦었지요. 미안해요. 지연이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차가운 밤, 누군가는 자기를 걱정했던 거였지요. 그 신고 두 분이 하신 거였어요. 별 도움도 안 됐을 텐데요. 뭘?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 돌린 줄 알았던 그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가장 캄캄한 순간에도 어딘가 작은 불빛 하나는 있는 법이지요. 지연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두 분, 아이고,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지연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1층에 두 분 가게 하나 안 하실래요?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가요. 이 비싼 데서 두 분이 만드신 빵 동네에서 제일이라면서요. 그래도 우린 가진 게 없는데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할머니가 끝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런 복이 다 있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연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지요.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 변호사의 이름이 떴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가요. 지연의 손끝이 살짝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왜요? 면회를 신청했답니다. 아가씨를 만나고 싶다고요. 지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네요. 어떻게 할까요? 지연이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혹시 마음에 걸리시면. 안 걸려요. 그 사람 얼굴, 이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그 차가운 밤이 잠시 스쳤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에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지연이 사무실 불을 끄고 나섰습니다. 빌딩 정문을 나서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었지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 자기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이 솟은 그 건물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예전에 낡은 빌라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한 새 빌딩이 우뚝 섰지요. 이름하여 JY 타워였습니다. 이날은 그 빌딩의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1층 대리석 로비에 큰 샹들리에가 빛났지요. 이름난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고운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지요. 우리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험한 일을 다 견디고 여기까지 오시다니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빌딩은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세운 제 새 출발입니다. 지연이 금색 가위를 들었습니다. 붉은 리본을 단번에 잘랐지요. 다시 한번 울의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손님석에 앉은 친정아버지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박 변호사도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지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늦은 오후였습니다. 지연이 박 변호사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지요.
변호사님, 좀 천천히 가요. 바람이 좋네요. 네, 천천히 모시겠습니다. 차가 빌딩 뒤편 좁은 골목을 지날 때였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골목 구석 쓰레기 더미 쪽이었지요. 거기 누더기를 걸친 노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등이 심하게 굽은 노파였지요. 다른 고물 줍는 노인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젖은 종이 상자 하나를 두고 말이지요. 이건 내가 먼저 봤어. 내놔.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잡았어. 노파가 상자를 잡아당기다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흙탕물 위로 그대로 고꾸라졌지요. 경쟁자 노인은 비웃으며 상자를 챙겨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잽싸게 사라졌지요. 아이고, 내 거, 내 종이 상자. 진흙투성이가 된 노파가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낡은 유모차를 부여잡고서요. 그 주름진 얼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한때 70평 펜트하우스에서 안주인 노릇하던 그 사람, 며느리에게 개 담요를 던지던 그 사람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빼앗긴 상자가 아까워 가슴을 쳤습니다. 쇳소리를 내며 울먹였지요. 그때 골목에 묵직한 자동차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차창 너머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시어머니, 그리고 고운 드레스를 입은 지연. 아주 짧은 순간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지요. 시어머니의 움푹 팬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저 놀라움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지연을 향해 비틀비틀 다가가려 했지요. 지연아, 지연아, 나 좀 받아오. 쉰 목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어미가 잘못했어. 응. 하지만 지연의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저 모르는 사람을 보듯 무덤덤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닐까요? 미워하는 마음조차 사라졌다는 거요. 지연에게 시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무심하게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시선을 걷었지요. 변호사님, 꼭대기층 갤러리 그림이요. 네, 말씀하세요. 왼쪽 벽 그림 자리를 좀 바꿔야겠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방금 그 노파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지요. 박 변호사가 백미러를 힐끗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연이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 사람이 저한테 그 추운 밤을 줬어요. 이제와 손 내미는 거 받아줄 마음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골목을 빠져나갔지요. 뒤에 남은 시어머니가 차를 쫓으려 했습니다. 굽은 다리로 안간힘을 썼지요.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제풀에 꺾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다시 고꾸라졌지요. 엎어진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제2Y 타워가 보였지요. 옥상의 큰 전광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비췄지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쳤습니다. 자기가 제 발로 걷어찬 며느리였습니다. 그 며느리의 거대한 빌딩 그림자 아래였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이고.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골목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돌아보는 이가 없었지요. 같은 시각 멀리 지방의 한 교도소, 좁은 방 창살 사이로 붉은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철수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앉아 있었지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믿던 그 남자, 이제는 빈 껍데기처럼 남았지요.
지연아, 한 번만 만나주지. 철수의 혼잣말이 차가운 벽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한편 지연을 태운 차는 큰 다리를 향해 달렸습니다. 붉게 물든 강물 위를 시원하게 가로질렀지요. 지연이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바람을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이 그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지요. 지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도 자기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차가 다리를 건너 도심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도시가 불을 밝혔지요. 그 한가운데 가장 환하게 빛나는 빌딩 하나, 바로 지연의 JY 타워였습니다. 지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요. 해가 바뀌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JY 타워 1층에는 작은 빵집 하나가 문을 열었지요. 그 빌라에 살던 노부부의 가게였습니다. 아침마다 각 구운 빵 냄새가 로비에 퍼졌지요. 지연은 출근길에 꼭 그 빵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단팥빵 하나 주세요. 아이고, 우리 대표님 또 오셨네.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빵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돈은 무슨, 그냥 가져가요. 안 돼요. 장사하시는 분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지연이 웃으며 꼬박꼬박 값을 치렀습니다. 이 작은 실랑이가 두 사람의 아침 인사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빌딩 정문 앞이 잠시 소란스러웠습니다. 경비원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었지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낡은 옷을 걸친 노파가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이 거친 노파였지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지연이 천천히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을 보자 와락 매달리려 했지요. 지연아, 어미 좀 살려다오. 갈 데가 없어. 한 끼만, 따뜻한 밥 한 끼만 먹여다오. 응. 지연은 한참을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지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건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서늘한 고요뿐이었지요. 지연이 비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 빵집에서 빵하고 따뜻한 우유 좀 사다 드리세요. 비서가 빵 봉투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지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미가.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건 어머니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 굶는 노인이라면 누구한테든 드릴 빵이에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한테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지요. 시어머니는 빵 봉투를 끌어안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했지요. 며칠 뒤 지연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철수의 편지였지요. 지연은 봉투를 뜯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비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읽지 말고 돌려보내세요.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용도 안 보시고요. 궁금하지가 않아요. 이제는요. 지연이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가 그 어깨에서 완전히 내려앉았지요. 그날 저녁 친정아버지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 힘든 일은 다 지나갔지.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다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라. 미운 사람들 생각하느라 더는 시간 쓰지 말고.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렸지요. 지연은 문득 그 차가운 베란다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담요 한 장에 떨며 새벽을 견디던 그 밤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기가 있었으니까요. 가장 캄캄한 밤을 견딘 사람만이 아침에 햇살을 압니다. 지연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봄볕이 그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지요. 이제 지연의 하루하루는 온전히 지연의 것이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은 한겨울 베란다에서 개 담요 한 장에 의지하던 며느리였습니다. 통장도 안방도 마지막 자존심까지 빼앗긴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지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가둔 그 집을 자기 손으로 헐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단 빌딩을 세웠습니다. 반대로 며느리를 짓밟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안방을 차지하던 상간녀는 차가운 교도소에서 잔반통을 닦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담요를 던지던 시어머니는 거리에서 종이 상자를 줍는 신세가 되었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은 누가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둔 것뿐이지요. 남을 함부로 짓밟은 사람은 언젠가 그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는 법입니다. 반대로 묵묵히 견디고 따뜻한 마음 한번 건넨 사람에게는 뜻밖의 복이 돌아오기도 하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다시 빛나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